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잔반 사육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하자 관련 농가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잔반 사육을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인 10명 중 7명은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치료 효과가 좋지 않고 질병 진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 2024년 미니 우주정거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단계에 걸쳐 세워질 미니 우주정거장이 2028년 완공되면 화성 등 먼 우주 탐사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고 덥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과 영남 일부 지방은 오후까지 5에서 40mm, 영동과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올라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잔반 사육을 금지하기로 하자 잔반 사육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잔반 사육 농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된 소시지 등 돼지 가공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순식간에 열병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물은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영세한 농가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득이 다음 달부터 잔반 사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잔반 사육 농가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들은 돼지 급식을 일반 사료로 바꿀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종합 처리업 같은 설비를 갖춰 열병 전염 위험성을 없앨 테니 잔반 사육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계속 잔반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 농림식품부는 곧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설 현대화나 그런 자금들을 필요하면 지원해서 적절하게 배합 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돼지 잔반 사육 금지가 불가피한 만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사육 금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평소 생선과 콩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실명 위험이 큰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안과 교수팀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40살 이상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관찰됐습니다. 조사 결과 생선류를 자주 먹는 그룹은 덜 먹는 그룹보다 초기 황반변성을 가질 위험도가 39% 낮았습니다. 또 콩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후기 황반변성이 생길 위험도를 79% 낮추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황반변성은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황반부위가 손상돼 시력을 잃는 질환으로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함께 노년기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안과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고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섭외연구원이 지난해 70살까지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과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9%나 돼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좋지 않고 동네 의사의 질병 진단을 믿지 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4.7%는 동네 의원 이용 뒤 한 달 안에 같은 질환으로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했고 2명 중 1명은 의사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형 병원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2024년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달 궤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즉 미니 우주정거장을 건설해 이곳을 거쳐 달에 우주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2024년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프로그램에는 게이트웨이, 즉 미니 우주정거장이 활용됩니다. 나사는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궤도에 방 6개 크기의 미니 우주정거장을 건설합니다. 여성 1명을 포함한 우주인은 미니 우주정거장에서 달 착륙선으로 갈아탄 뒤 달에 내려가게 됩니다. 나사는 우선 1단계로 달 착륙을 위한 기본 장치부터 건설합니다. The gateway will be built in 2 phases. The first is a minimalistic design that will prepare the way for human landings by 2024. The second phase will see the addition of modules that expand the habitation and long-term science capabilities by 2028. 1단계에서는 동력 추진 장치와 우주인 거주 공간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됩니다. 2028년 미니 우주정거장이 최종 완공되면 화성 등 먼 우주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됩니다. The systems developed here will drive down the cost of future lunar exploration and enable sustained missions on the surface. It will also demonstrate what is possible for future missions to Mars. 2024년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은 그리스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 이름을 따 아르테미스로 명명됐습니다. 특히 나사의 미니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에는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보다 약 10,000배 무거운 중간 질량의 블랙홀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연구팀은 지구에서 1,400만 광년 떨어진 외소은하의 중심에서 중간 질량의 블랙홀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빛이 블랙홀 주변을 회전하는 가스구름에 반사되는 현상을 이용해 반사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 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블랙홀 질량을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된 방법을 통해 중간 질량 블랙홀을 확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우주 초기에 형성된 블랙홀의 기원 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중대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천억 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근 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0일 이란에 파견된 IAEA 감독관들이 소집한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미노 사무총장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2015년 핵합의가 규정한 기준을 언제 넘어설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진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휴대폰 등 전자제품 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의 기화 원리를 통해
전자제품에서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냉각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자제품 고장의 50% 이상이 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섭씨 70도가 넘으면 작동과 제품 수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에는 열을 식히는 자체 냉각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자제품과 장비의 냉각 효율성을 2~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변화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단상 냉각보다 더 높은 여전달 성능을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배터리 셀에 적용하게 되면은 배터리 셀의 온도 견입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연구팀은 냉각판의 금속 표면을 굴곡이 많게 가공해 쉽게 물이 기화하도록 만들어 냉각 성능을 2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주변의 온도를 빼앗는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또 냉각 장치가 어느 방향에서나 가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배터리에 적용돼 제품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방향성에 상관없이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열 전자장비, LED, 그리고 나아가 최근에 ESS 화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ESS 배터리의 방열 및 냉각에 확대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기기에서 전기 자동차까지 반도체나 배터리가 안 들어간 첨단 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 냉각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단독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1분기 이런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만 개를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극 대륙의 웨드레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얼음 호수, 빙호의 형성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한 연구팀은 빙호가 특정한 해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와 바닷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허리케인에 가까운 강력한 바람이 웨들해를 휘감는 등의 이례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만 빙호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강력한 바람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저충수가 표면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얼음이 얼지 않아 호수가 형성된다며 표면으로 올라온 저충수로 인해 대기 중에 대규모 이산화탄소 방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공사 7년 만에 뚫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가장 긴 도로 해저터널로 2년 뒤 해상교량과 연결되면 보령서 태안까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km 길이의 보령 해저터널이 양방향 모두 뚫리는 순간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해저터널입니다. 지난 2월 상행선 원산도 방향에 이어 양방향 모두 굴착이 완료된 건 공사가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 터널은 수면으로부터 최대 80m 깊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 굴착에 앞서 최대 7m 두께로 시멘트 성분을 주입해 암석균열을 메워가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힘보다는 3배 내지 4배 힘을 가해서 물이 전리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못 들어오도록 막으면서 저희가 굴착을 시행하다 보니까 육상터널보다는 바다 밑에서 더 안전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배수시설 설치 등 추가 공사를 마치는 오는 2021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해저터널은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상교량은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9월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800억 원이 투입된 도로공사가 모두 끝나면 보령에서 태안까지 차로 1시간 3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단축됩니다. 터널 뚫림으로 인해서 섬 주민들도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태안 쪽에서 오시는 분도 편하고, 또 보령에서 태안으로 가시는 분도 편하고, 서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2년 뒤 충남 서해안 지역 관광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환자가 증가하는데요. 요로결석은 신장에 생긴 결석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어 나가다가 요관이나 방광, 요도를 막아 생깁니다. 보통은 옆구리와 등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요로결석은 대부분 칼슘과 수산이 뭉쳐져 생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물을 많이 먹고 또 술이나 시금치, 땅콩, 초콜릿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박형근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